민사집행법은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실현하는 마지막 열쇠입니다. 법원의 판결이나 집행권한이 있더라도 실제로 채무자가 변제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민사집행법은 국가가 강제력을 동원하여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채권자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호받고 채무자는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절차가 공정하게 운영되며 모든 사람은 법을 통해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민사집행법은 법적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최종적인 장치라는 점에서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민사집행법의 체계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편 총칙에서는 민사집행법의 목적과 기본 원칙, 그리고 집행을 담당하는 기관, 집행관 및 법원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민사집행이 이루어지는 법적 기반을 정리한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제2편 강제집행에서는 강제집행의 절차와 요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1장 총칙에서는 강제집행을 개시하기 위한 요건, 즉 집행권한의 필요성과 집행법원의 관할 등에 대해 설명합니다.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에서는 채권자가 금전채권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절 재산명시 절차 등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방법, 즉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에 대해 다룹니다. 제2절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서는 부동산 강제경매 및 강제관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절 선박 등에 대한 강제집행에서는 선박, 항공기, 자동차 등 특정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설명합니다. 제4절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서는 채무자의 동산을 압류 매각하여 금전채권을 변제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장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에서는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물 인도, 권리 이전, 일정 행위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집행 절차를 다룹니다. 다음으로 제3편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입니다. 여기서는 저당권, 근저당권과 같은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담보권을 행사하여 경매를 통해 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이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제4편 보전처분입니다. 보전처분은 본안 소송 전 또는 소송 중에 채무자의 재산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절차입니다. 제1장 가압류는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로 채권자가 본안 소송 전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제2장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를 보전하는 절차로 예를 들어 부동산 등기 이전을 방지하거나 특정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이와 같이 민사집행법은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보전처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절차를 보장하는 것이 민사집행법의 핵심적인 역할입니다. 이제 표를 참고하시면서 각 개념을 더 깊이 이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민지법 3번 문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김차인의 배당 요구와 관련하여 경매법원의 배당 요구 통지의 법적 효력과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1995년 4월 21일 원고가 소외일과 2년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에 입주하였습니다. 전세계약 이후 소외일이 태산금고와 근저당권 설정계약 체결하였습니다. 태산금고가 임의경매 신청 후 경매가 개시되었습니다. 1996년 3월 11일 원고가 전세권자로서 배당 요구를 경매법원에 제출하였지만
경매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지 않고 경매가 진행되었습니다. 원고는 낙찰 대금을 받기 위해 아파트를 명도했습니다. 이후 태산금고는 이 사건 전세계약이 종료되지 않아 원고가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항소심에서 원고가 패소, 대법원의 불복 상고도 기각되어 원고는 태산금고에 배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일과 관련해 경매 담당 공무원의 통지 누락이 과실이라며 국가배상소송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1. 배당요구 통지의 법적 효력. 구민사소송법 제606조 제1항의 취지는 배당요구로 인해 배당받을 자의 범위가 변경될 수 있음을 다른 채권자에게 알리는 것에 있지만 통지가 없더라도 배당요구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경매 담당 공무원이 배당요구 사실을 채무자, 소유자, 다른 채권자에게 통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법 행위를 구성하는 직무상 의무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임대차 해지와 배당요구. 구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배당요구 사실이 임대인에게 통지되면 임대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고 임차인은 우선 변제권에 의해 배당을 받을 수 있지만 배당요구를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임대차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며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직접 해지 통지를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법원이 배당요구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임차인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3. 경매물권명세서의 작성.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낙찰자는 그 임대차의 권리 의무를 승계할 것을 예상하고 입찰 참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입찰 이후 낙찰기일 전에 배당요구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가 종료되지 않았고 배당요구 사실이 임대인에게 통지되지 않았다면 낙찰자는 여전히 임대차 계약을 승계해야 하므로 예상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배당요구 통지 여부는 경매물권명세서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배당요구 통지 누락이 낙찰불허가 사유가 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4. 국가배상 책임. 이 사건에서 경매 담당 공무원의 행위가 국가배상 책임을 구성할 만한 직무상 주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는데 원심은 이를 긍정했으나 대법원은 배당 요구의 통지가 법적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가배상 책임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 판례는 경매법원의 절차적 누락이 있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국가배상 책임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국가의 책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직무상 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법적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